저는 1960년대 한국의 기적을 지켜본 증인입니다. 그때 제가 본 것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매일 아침 동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던 그 노랫소리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으시죠? 그 시절 우리는 모두 새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땀 흘리는 것이 곧 희망이었고 삽 한 자루, 괭이 하나로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죠. 초가집 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으며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간절한 바람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아침마다 울려 퍼지던 그 노래는 잘 살아보자는 우리의 다짐이었고 그날 하루를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피땀 어린 노력으로 역사를 만들어낸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생의 황혼 앞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경랑 속에서도 묵묵히 앞만 보며 달려온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그 길 위에서 희망과 좌절, 기쁨과 슬픔을 겪으며 이 땅을 지켜낸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961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저는 정부 청사복도를 걸으며 들려오는 격렬한 논쟁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철소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말이에요. 회의실 안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그런 상황에서 제철소 건설이라니 누가 봐도 미친 소리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반대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말렸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제철소를 지어봤자 망할 거라고 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걸 봤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지금 굶주리고 있으니까 더욱 철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농업국으로 남을 순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을 바꾸려는 의지였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 관료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쌀도 수입해야 하는 나라가 철강 공장이라니 정말 미친 짓이야. 하지만 그 미친 짓이 시작됐습니다. 1967년 4월 1일 포항제철소 기공식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황량한 벌판에서 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옆에 서 있던 젊은 엔지니어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해내야 해요. 우리 자식들이 굶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첫 삽을 뜨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걸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한국인의 저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미래의 도전장을 냈다. 이 도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꿈꾸기 시작했다. 2010년 가을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개발 경제학 수업이었어요.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실패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었죠. 대부분의 전후 국가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단기적 성과에만 매달렸고 장기적 비전이 없었어요. 칠판 가득 적힌 나라 이름들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모두 1960년대엔 한국보다 잘 살던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수가 칠판 한 구석에 조용히 KUREA라고 적더군요. 여기 한 나라가 있습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죠. 1960년 이 나라의 1인당 GDP는 158달러였습니다. 가나보다도 못했어요. 그런데 2010년 현재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가능해요, 교수님. 50년 만에 그게 가능한가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바로 그래서 한국을 공부하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유일한 사례거든요. 50년 전 그 황량한 벌판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세계 최고 대학의 교실에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니요.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권위주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국민이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교수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교수님, 정말 한국만 가능했던 일인가요?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시도했어요. 하지만 한국에만 있던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우리가 찾아야 할 숙제죠. 그날 밤 기숙사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어요. 내가 살아온 이 나라가 정말 기적 같은 곳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1970년 여름, 저는 포항제철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7시간씩 일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 설렘이 더 컸거든요. 김 과장, 오늘도 야근이네요. 옆에서 일하던 이 대리가 말했어요. 그의 왼손 검지는 며칠 전 사고로 잘려나간 상태였죠. 그런데도 다음 날 바로 현장에 나왔습니다.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저는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했거든요. 손가락 하나 정도는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각오였죠. 그때 현장 사무실에서 들려온 소식이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에서 또 반대했습니다. 한국이 제철소를 운영할 기술이 없다고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농업에 투자하라고 하네요. 하지만 박태준 사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요? 그럼 배워서라도 해야죠. 그 말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주먹을 꽉 쥐었죠. 자금 조달도 기적 같았어요. 국민들이 저축한 돈,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 독일에서 빌린 차관까지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망하면 나라가 망해요.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1973년 6월 9일, 드디어 첫 용광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1600도의 뜨거운 쇠물이 흘러나오는 걸 본 순간 눈물이 났거든요. 해냈다. 정말 해냈어. 옆에 있던 동료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불가능하다던 그 일을 우리가 해낸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대리가 제게 말했어요. 김 과장,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철강만 만드는 게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포항제철의 성공은 단순히 철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낸 거였죠. 그 자신감이 바로 다음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68년 2월, 저는 정부 회의실에서 믿기 어려운 계획을 듣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만 8천 대였어요. 그런데 428km의 고속도로를 짓겠다니요. 미친 소리 아닙니까? 차도 없는데 길부터 만든다고요? 한 관료가 반박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동감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혈관입니다. 피가 흐르기 전에 혈관부터 만들어야 해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었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저도 현장 감독관으로 파견되었어요. 1970년 여름, 천안 부근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현장 작업자가 뛰어와 말했어요. 폭우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현장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이 길이 뚫려야 우리 마을도 살 수 있어요. 할머니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나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컥했어요. 이게 바로 국민의 힘이구나 싶었거든요. 2년 6개월의 공사 끝에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저는 첫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렸어요. 4시간 30분이면 부산에 도착한다고요. 전에는 10시간 넘게 걸렸는데 말이에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고속도로가 뚫리자 물류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길이 혈관이라는 말이 맞네요. 동료가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제의 피가 온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불가능했던 일을 또 해냈다는 자신감이 온 나라를 감쌌어요. 1965년 어느 봄날, 저는 마산 수출 자유지역 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뭔지 아세요? 가발이었어요. 정말 가발이요. 수출 자유지역이라고요? 수출할 게 가발밖에 없는데요. 동료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출 실적이 형편없는 나라에서 수출 단지부터 만든다니 또 하나의 미친 결정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없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기술을 배우고 우리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는 걸요. 1970년 1월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 완공됐습니다. 저는 그곳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처음엔 텅 빈 공장만 있었습니다. 정말 외국 기업이 올까요? 불안했지만 곧 기적이 시작됐어요. 일본 기업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근로자들 손재주가 정말 좋네요. 일본 기업 사장이 감탄했을 때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국민들의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김영애 씨였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19살 소녀였는데 재봉틀 기술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언니, 이 제품이 외국에 팔린다며요? 영애 씨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내가 만든 옷이 미국 백화점에서 팔릴 거야. 그 말에 영애 씨 눈이 반짝였어요. 자신이 만든 제품이 세계로 나간다는 자부심이었죠.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산 지역 수출액이 10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제 가발만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의류, 전자제품까지 만들어 수출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감격했습니다. 수출할 게 없던 나라가 이제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뀐 거였어요. 우리 제품도 외국 것만큼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영애 씨의 말에서 새로운 자신감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수가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나라가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무역의 문을 열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 1971년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을 때 저는 전라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은 희망리였어요. 새마을 운동이라고요? 또 정부에서 시키는 일인가요? 마을 이장 박우석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관주도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마을도 한번 잘 살아보자. 부녀회장 최 여사가 앞장서서 외쳤을 때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그럼 뭐부터 할까요? 일단 길부터 넓혀요. 트럭이 들어와야 농산물도 팔 수 있잖아요. 마을 회의에서 결정된 첫 번째 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길을 넓히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부터 아이들까지 모두요. 얘들아, 물 좀 가져와. 아버지, 곡괭이 더 필요해요. 온 가족이 나서서 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혼식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쌀 대신 보리를 섞어 먹자는 운동이었는데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쌀을 아껴야 해요. 최 여사가 부녀회에서 말했을 때 모든 아낙네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조금 참으면 나라가 살 수 있어요. 그날부터 마을의 모든 집에서 보리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싫다는 소리 하나 안 했습니다. 엄마, 이거 먹으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요? 막내 철수가 물었을 때 저는 답했어요. 그래, 내가 보리밥 먹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이야. 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보리밥을 다 먹었어요. 1년 후 희망리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마을길이 넓어지고 지붕도 새로 올렸어요. 전기도 들어왔죠. 우리가 해냈네요. 박 이장이 감격해하며 말했을 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국민의 힘이구나 싶었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눈빛이었어요. 체념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했거든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 한마디가 온 나라를 바꿨습니다. 정부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2009년 11월, 저는 파리의 OECD 개발 원조위원회 가입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24번째 원조 공여국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믿기지 않습니다. 옆에 앉은 외교부 국장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쌀과 밀가루를 받아먹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 위치에 서다니요. 식순이 시작되자 한국 대표단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갔어요. 1960년대 초 저는 부산항에서 미군이 주는 구호물자를 받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도 그 밀가루로 수제비를 끓여 먹었거든요. 고마워요, 아저씨. 어린 제가 미군 아저씨에게 말했을 때 그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언젠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이해가 됩니다. 가입식이 끝난 후 리셉션에서 에티오피아 대표를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 에티오피아가 한국에 원조를 보낸 적이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에티오피아가 우리보다 잘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니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꿈만 같습니다. 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부러움과 존경이 섞인 시선이었죠. 다음 날 저는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직원들의 열정에 감동했어요. 저희가 베트남의 건설한 병원에서 매년 5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는 농업 기술을 전수해서 쌀 생산량이 30% 늘었고요. 그들의 보고를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프리카에서 온 연수생들과의 만남이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나요? 가나에서 온 공무원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다만 국민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꿨죠. 제 대답에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가 50년 전에 가졌던 그 희망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또 있을까요? 2015년 저는 다시 하버드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학연구소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 모델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5개의 키워드를 적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 사고입니다. 교수의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봤거든요. 제철소를 지을 때도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할 것을 준비했어요. 그때 제가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차도 없는데 고속도로를 짓고 수출할 게 없는데 수출 단지를 만들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일관된 리더십입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핵심 정책만큼은 일관성을 유지했죠. 이게 한국만의 특징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철소 건설도 고속도로 건설도 한 정부가 시작해서 다음 정부가 완성했거든요. 세 번째, 국민 참여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위로부터의 명령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새마을 운동 때 희망리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마을을 바꿨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네 번째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죠. 교수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 희생했어요. 이게 바로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인 핵심 요인입니다. 맞았습니다. 제 부모님도 그랬거든요. 보리밥을 드시면서도 제 학비는 꼬박꼬박 대주셨어요. 다섯 번째, 개방성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였어요. 한국은 외국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단순히 모방만 한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서 일본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배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엔 따라하기만 했지만 나중엔 우리가 더 잘 만들게 됐었거든요. 세미나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교수님, 다른 나라들도 이 5가지를 따라 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능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이 5가지가 한 번에 결합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덧붙였어요. 요즘 하버드에서 한국 관련 수업이 늘고 있어요. 경제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할 것 없이 모두 한국을 연구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한국이 이제 가르치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에요. 개발도상국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이 된 거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50년 전 하버드에서 실패 사례로 분류됐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성공 모델로 연구되고 있다니요. 세미나장을 나서며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정말 기적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보스턴 찰스강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960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이제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우리가 받은 이 기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남은 숙제였죠. 대한민국은 이제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교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뤄낸 이 놀라운 기적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